천의 사람 나라 50강 탕탕절을 아십니까? 두 번째, 작은 제목은 12.6 혁명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김재규가 3군 단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를 떠나면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통일송이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한시를 지어가지고 그걸 붓글씨로 써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안하 줄령 부백설 눈아래 줄령이 다시 백설이 내렸구나. 천고신성 불가침 천년의 신성스러움은 침범할 수 없는데 남북 경계는 하처제요. 남북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는 말이요. 남북의 경계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통일국토 불성한 국토 통일을 못 이루는 것이 한이다. 이러면서 이제 군문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제 요 옆에 글씨를 보면은 군문을 떠나면서 1973년 3월 6일 군단장 중장 김재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댓글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서 제 신상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참 너무 고맙습니다. 여하튼 세월이 하도 어지럽고 또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하는 짓들이 워낙 얼토당토하는 짓들을 많이 하니까 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 넣으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강의의 수위를 낮춘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실사구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서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말씀드리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유신이라는 게 그죠? 이게 박정희식 천황체제거든요. 북한은 뭡니까? 김일성 체제라는 게 그게 김일성식 천황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의 주권을 소위 한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개인의 주권으로 만들어 놔버린 시스템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김일성까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남쪽에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미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만은 박정희는 전형적인 악마적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악마적 이기주의자라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공을 거두면 그 사회는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악마적 이기주의자인 박정희가 최고의 성공을 거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전대미문에 5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두목이 됩니다. 5대 수계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민족 수계, 충성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하기도 전에 또 망하자마자 광복군 행세를 하고
한일협정을 하면서 뒷돈을 받고 일제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을 박탈해버리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반국가 수괴로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리고 국가를 사유화해가지고 그 사유한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이런 범죄는 이럴 수 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정말 전대미문의 강탈을 하는데 우선 베트남 전쟁에서요. 사병들한테 줘야 될 병사들한테 장교와 사병한테 줘야 될 전투수당을요. 장교는 그래도 좀 낮게 줘요. 근데 사병은 500불이 나왔는데 50불만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은 떼먹은 겁니다. 이 돈이 어디 가인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조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한테 답신도 받고 그때 500불을 평균 500불을 줬다 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건 50불 뿐이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5,000명을 죽이면서 있잖아, 그죠? 고엽제 환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정수장학회도 MBC 뺐고, 부산일보 뺐고, 영남대학교 뺐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구로동 토지도 강탈하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여튼, 거기다가 이제 반인륜수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첫째로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도 예외 없이 두드려 패고 동지도 다 배신해버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다 골라다가 간첩으로 조작하고 엉터리 재판을 통해 살해해버리고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저지른 겁니다. 강간수계 다 아시죠? 이 강간수계는 이제 100명설 있고 200명설 있고 수백 명설이 있습니다. 신동아에서 이제 취재했을 때는 초기에 취재했을 때는 100명설이었는데 그 다음에 안동선이란 분이 이제 이 김재규 국선 변호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조사한 거로는 김재규한테 들은 거로는 2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신옥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김재규한테 들은 거는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여하튼 200명은 좀 넘는 거 아니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천황체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죠? 이 방법을 그대로 쓰면요, 바로 천황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박정희가 어떻게 천황체제를 만들었는지는 간략하게라도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중앙정보부 같은 고문, 그 다음에 정치 공작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위에 올려놔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그 요원들을 국가 각 기관에 다 파견해가지고 중앙정보부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령을 합니다. 그럼 국가가 있을 만화예요.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져 버리고 나라 전체가 중앙정보부의 감시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요걸 지금 또 재현해 보려고 한 게 뭡니까?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또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헌법 위에다가 국가보안법을 딱 올려놔 버리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소위 물샐 틈 없는 안보체제라 그래가지고 국가 전체로 병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사람들 전부 반공 우리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반공 세뇌를 하면은, 반공 세뇌를 대체로 언제부터 하냐면, 그죠? 애들이 텔레비전 볼 때부터니까, 그게 몇 살 때부터입니까? 한 서너 살 때부터 있잖아요. 그죠? 반공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면은, 그죠? 완벽한 반공 로버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이 되고, 황국 신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 교의 신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반공 미신교. 반공 미신교는 뭡니까? 반공과 미국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반공과 미국은 신성불가침입니다. 여기 딱 이 교회 신도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아예 더 세뇌를 통해 가지고 가축화를 해버립니다. 가축화 해버리면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괴로워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양심이 발동하는 순간에 인생이 고달퍼지고 인생이 조잘이 나요. 그러면 스스로, 그죠? 생각을 전부 억압해버리고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뭐가 돼버립니까?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인한테 졸졸 따라다니면서 꼬리 흔들고 그러는 겁니다. 꼬리 흔드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사무소 지나가면서 고개 숙여가지고 지나가고,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서 그냥 사람도 없는데 꾸벅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 짓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는 이렇게 이제 세뇌까지 당하고 나면 반공 프로그램을 딱 주입해 놓거든요. 그럼 반공 로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하는 애국 로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로봇을 지금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쪽에 보면 2천만 로봇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애들 때부터, 그죠? 유치원 때부터 그 애를 세뇌하는 과정을 보면요, 처참해요. 너무나 처참해요. 이걸 처참하다는 걸 느낄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덫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민족은 역시 대단해.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국가 수괴가 이제 영도자로 딱 등극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도자 됩니까? 남은 북을, 그죠? 괴뢰 집단이라 그러고, 북은 남을 괴뢰 집단이라 그러면서 서로 사탄 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해주면요, 박정희 가만히 있어도 영도자 돼버리고, 김일성이도 가만히 있어도 영도자 돼버려요. 왜? 우리의 대장이거든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죠, 그죠? 이 우리라는 덫에 갇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살돼 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말살돼 버린 나라에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았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남한에서는 내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죠. 그죠?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하여튼 남북이 손잡고 천황 체제로 가는데, 이래 되면요, 남북에 다, 그죠? 천황 주권이 관철되는, 보탄만 딱 누르면 되는 컨베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컨베어 시스템이. 행정적인 시스템은요, 박정희 한마디 딱 하면은 정부, 내무부, 지방행정단위, 시도, 그 다음 시군, 읍면동, 그 다음에 반성회까지 주민등록을 통해가지고 주민등록을 가진 개인까지 이 명령이 쫙 관철되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뭐가 됩니까? 빨갱이, 반국가, 국가원수 모독,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군사 시스템은요,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어놨죠. 어릴 때는 교련, 학교 다닐 때는 교련,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군대, 그 다음 군대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예비군 마치고 나면 민방위, 그래가지고 한 60대야 벗어나요. 60대는 뭐 해요? 아무것도, 그때 나이도 이제 지금 여차가 또 다르죠. 그때 되면 이제 진짜 어버이 연합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 시스템, 군사 시스템, 컨베어 시스템, 그죠? 이런 걸 돌리는데 여기에서 이탈되거나 여기에 좀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을 여지없이 찾아가지고 작살내버리는 게, 그게 그 역할,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정보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앙정보부에 김재규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나중에 지켜보도록 합시다. 김재규는요, 박정희와 김재규는 고향이 같고, 둘 다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선상군이죠. 그 다음에 육사 2기 동기고, 이런 인연 때문에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지연, 학연 이게 합친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죠? 정말 가장 친한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런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규도, 그죠? 초기에는 박정희한테 굉장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판 동행이라고 했는데, 박정희는 일본의 개였죠, 그죠? 일본의 개가 되기를 맹세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삼성개헌하고 유신을 주도하고. 그런데 김재규는 유신으로 가기 전까지는 특히 보안사령관을 하면서는 박정희 개노릇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71년도에 박정희, 김대중이 붙은 이제 대통령 선거였죠. 7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 김대중이 완전히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해 예산의 13%를 이 선거에 들이부어도 김대중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김재규가 있는 국군보안사에서 조작해낸 것이 서승, 서준식 형제를 포함하는 제1동포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김재규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그러던 김재규가 유신체제로 가면서 유신체제의 요직을 차지하고도 박정희를 사살해버립니다. 그죠? 79년에 사살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일들입니다. 언제부터 이 김재규가요, 마음이 말하자면 박정희로부터 떠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삼성개헌 할 때부터입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공화당 당의장을 했던 정구영이나, 그 다음에 양순직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당의 중진이면서도 삼성개헌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구영도 작살이 나고, 정구영은 박정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스승이고 뭐고 없어요, 박정희는. 양순직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이 공화당 중진이었는데, 양순직은 끌려가가지고 엄청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이해하면은 김재규가 삼성개헌에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1년 대선 때는 박정희에게 이번이 마지막 출마다는 걸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의를 해준 거죠. 대통령 출마한데. 그러다가, 그죠. 유신이 가면서, 유신으로 들어가면서, 박정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심지어는 거사 준비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교류가 장준하하고 교류를 한 것인데, 그죠? 1970년대 반유신에, 그죠?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장준하였습니다. 그죠? 장준하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야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장준하는 돌베개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가치를 계승한 거의 임시정부의 계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하고 김재규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조금 교류하자마자 몇 번 마주쳐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지 말자, 그죠? 바로 의기투합합니다. 그게 이제 의기투합된 게, 그죠? 그때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야당하면서 뒤로는 전부 여당했거든, 대부분 여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온갖 접대를 다 받고 뇌물 받고 했거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 장준하를 보니까 청빈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접대를 받지 않고 아예 그런 모임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해버려요. 이런 댐댐이를 보고는 김재규가 완전히 혹합니다. 장준하한테. 그래서 장준하가 구속이 돼가지고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늘 자기가 중앙정보부 차장, 보안사령관으로 있는 시절에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가게를 얻어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살을 계속해서 제공해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75년 8월 20일에 거사하기로 장준하가 준비했는데 이때에 군대의 어떤 연결고리가 김재규였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읽어볼게요. 장준하는 1975년 들어 평소 잘 만나지 않던 김대중과 만나고 함석헌, 홍남순과 접촉하여 8월 15일 광복절 30주년을 맞아 모종의 거사를 계획했다. 이 어마어마한 거사를 준비했다. 근데 그죠? 장준하는 그때 어떻게, 이거는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장준하는 시민혁명, 민중봉기로는 절대로 박정희 이길 수 없다. 박정희가 어떤 인간인지 자기는 너무 잘 안다. 박정희는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박정희 깰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임정하면서 박정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일본 군인으로서 그 정보들은 제법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의 힘으로 역부족이니 게릴라전을 해서라도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쪽하고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군부 쪽에도 연계가 되어 있었다고 이제 장준하의 아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장준하가 죽고 난 다음에 76년 4월에 그 장호건이라는 그 장준하의 아들이 테러를 당해요. 테러를 당했는데 그때 하비브라는 주한 미국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 몸조심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김재규의 거사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눈치챘냐 하는 건 이따 이제 중앙정보국 가서 장준하가 하는 걸 보면 좀 느껴요. 그래서 장준하는 군부의 동조하에서 거사를 계획 중이었다고 짐작이 되는데, 이 장호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76년 말에, 그러니까, 김재규가 저기 되고 직후입니다. 중앙정보부장 되고 직후에 장호건을 남산으로 불러가지고 부친의 사망사건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줬고, 12.6 3개월 전에는 불러가지고,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장준하의 아들을 중앙정보부에서 불러가지고 독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간이 쫄려가지고 이래 하지도 못할 거예요. 지문과정에 달려있는데. 12.6 3개월 전에는 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미국 해군을 권유했다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장준하 이런 쪽과 연계를 또 밝히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장호건 또 걸려들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닌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호건은 장준하의 군내 동조 세력이 김재규 등이 아니었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71년에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신이 되자마자 유신 반대와 살해 결심을 합니다. 박정희 살해 결심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자료니까 조금 얘기하도록 합시다.
피고인 김재규가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자 결행한 이번 거사의 결심은 유신헌법의 공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신헌법이 공포되었을 때 피고인은 3군 단장으로 있으면서 유신헌법을 두세 번 읽어보니 이 헌법은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려는 헌법이지 민주헌법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3군 단장으로 있으면서 박정희가 3군단에 방문을 하면은 박정희를 가다놓고 하야를 욕하기로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이 울타리를 말이에요. 울타리를. 바깥에서 이 울타리를 못하면 넘어오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하면 넘어오도록. 근데 거꾸로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요. 3군당의 울타리를. 그러니 박정희가 들어와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SBS 보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철책이 고려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에 참여해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그거는 참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 김재규의 모습 같아요. 유정의 국회의원하고 중정차장하고 건설부 장관 할 때 이 경제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정보부장을 2년 10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박정희는 김재규를 중앙정보부의 부장에 임명했을까? 기죽을 줄도 모르고.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직수 때, 그죠? 신직수가 이제 김재규 직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였는데 한 3년 했어요. 만 3년 동안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사냥개거든요. 사냥개니까 정치 공작 고문을 해가지고 그 중앙정보부의 악명이 정말 심각할 정도였어요. 이 친구가 했던 일은 조금 뛰어넘기로 하고, 거기다가 이 친구 있을 때 인혁당 사건을 75년 4월 8일에 대법원 판결 내리고 그 이튿날 처형해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 정권의 이미지가 사륙 이미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기에는요, 박정희 정권의 체제 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신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거든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 13명을 박정희가 지목을 해요. 이놈 지목을 해가지고 그놈들을 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조지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13명이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죠? 이제 그걸 한 게 신직수 때인데, 신직수 사위가 중앙일보 회장하는 홍석현이에요. 그 사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막 떴어요. 참 재밌죠? 정말 아이러니죠. 나를 비판하다니 괘씸, 박 대통령이 13명 지목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막 작사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말을 못 하다가 75년 2월에 국회의원 고문 폭로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열세 명이 당했는데 그때 이제 회견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양일동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뉴서울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보니까 이 독재 정권이 되게 취약한 게 어디에 취약합니까? 외신에 취약하죠, 그죠? 국내에서야 지금 마음대로 다 하죠. 근데 미국 기자 하나 건드렸다는 어떻게 됩니까?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됐죠. 정권의 이미지는 완전히 히틀러 수준이 돼버렸고. 그때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최영우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지낸 최영우라는 사람이 저 사람의 직계입니다. 김영삼의 직계입니다. 직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당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고문의 통닭구이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인간적인 수모도 잊을 수가 없어. 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새끼가 최영우야. 겁대가리 없는 놈이라더니 인상 참 더럽게 생겼구만. 그러면서 발기질을 막 퍼붓고 그 다음에 발가벗겨 놓고는 핀세트로 내 성기를 툭툭 두들기거나 마구 잡아당기더라고요. 국회의원을 이 짓 해요.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아내는 폐렴에 걸린 아이를 업은 채 부산 보안부대로 끌려가 보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어주고 내 지구당 당원들은 유신비난 삐라를 부렸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을 당했다. 완전히 미친 나라 되어버렸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정권의 이제 이 악랄성이 워낙 심각하게 정권의 어떤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하니까 한데다가 그다음에 월남전에서 월남이 패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이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코리아 게이트라고 미국 정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 쓴 거죠. 1년에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 뇌물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한국의 이 관련 인사들이 박동선이 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안기부장 했던 이름 누굽니까? 예, 김형욱이도 이제 증언을 하고 이래 되니까 사면 초과된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이 미국의 어떤 이 KCIA 중앙정보부가 미국에서 이런 이 뇌물 주고 공작하는 정치 공작하는 그 루트가 누구냐 하면 미국과 한국의 이 고리 역할을 한 게 김상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상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미국이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직후에는 요 무렵이 조금 지나가지고는요, 육군 대령하고 일병이 동반 월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 한 대가 북한도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정도로 여하튼 막 체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제 위기 돌파 특약 처방을 한번 내봅니다. 그런 특약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석유쇼 하는 겁니다. 0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이게 이미 그죠? 조사단에서는 포항에는 가스가 안 난다는 게 확인을 했어요. 이 건을 누가 이제 뭡니까? 공작으로, 정치 공작 아이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이 석유 나오는 공작을 해냈냐 하면 이것도 중앙정보부가 합니다. 석유 나오는 것도 중앙정보부가 관여하니까.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75년도죠. 석유 공작팀인 특별석유 탐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석유 나오는 걸로 이제 지금 이제 이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거병에다가 이제 이 한 통 해가지고는 이게 이 동해에서 나온 거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 밑에 부하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걸 칼텍스에다가 시험을 의뢰해서 이게 진짜 원유 맞느냐. 결과는 뭐냐면 경유였어요, 경유. 그런데도 박정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많이 알면서 원유에 불을 붙이는 쇼를 합니다. 원유에 불이 붙어요. 붙을 리가 없지. 이런 쇼를 해가지고 마치 진짜 이 포항에 엄청난 양질의 석유가 나오고 있는 양 막 전 나라를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학비도 무료 뭐 언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다고 사람들이 막 들떴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요 신문입니다. 이건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이런 어떤 사면초가에 빠지자 좀 유신체제를 안정시켜줄 해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김재기가 좀 온건 이미지도 있지만은 건설부 장관을 시켜봤더니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잔뜩 이제 김재규한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유신체제 위기를 넘겨줄 수 있는 해결사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는 참 생각은 유신을 반대하는데 그죠? 근데 행동은 유신에 참여했죠. 이건 김재규로서는 참 풀기 어려운 모순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관철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사살했죠.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요, 굉장히 놀랐어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그냥 정보부장 했던 게 아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혁명을 했던 거다. 는 걸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어요. 나는 유신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조차도 난 지금 또 의아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중앙정보부를 혁신한데, 첫째로 고문을 단절해버립니다. 중앙정보부의 존재에 간첩 만드는 정치 공작에
필수 코스가 뭡니까? 고문 아닙니까? 그죠? 이 고문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남산 고문실을 김재규가 폐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폐쇄했다는 어떤 공적인 뭐가 있는 걸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폐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첫째로 고문 증언이 전혀 없다는 거. 김재규 중앙정보부 시절에 고문 증언이 전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신사적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소설가 송기숙 씨라고 있죠. 전남대 교수 오래 하시고 아직 살아 계시대요. 소위 교육지표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국민교육헌장 그 비판 사건입니다. 이거에 이제 걸려가지고 동료 교수 11명과 함께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는데 송기숙 교수는 죽을 고문을 당한 각오를 했는데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라며 의외로 부드럽게 조사를 받더니 그냥 풀어졌다. 이건 뭐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조사를 하더니겠죠. 그죠? 말했다. 송 교수는 한동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12륙이 나자 아하 싶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요. 고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간첩이죠. 그렇죠. 그죠?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 간첩 발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간첩 발표가 없습니다. 신직수가 그리고 그 직전인 신지수가 한 3년 했고 중앙정보부는 한 3년 했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2년 10개월이나 거의 이 시기는 뭡니까? 그 기간은 비슷해요. 그런데 신직수 때는 문인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건 47명이나 걸려들었고 3명은 아예 사형을 당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지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 2차 모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 21명, 76년도에 3명 이래가지고 총 직접 피해자만 76명입니다.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너무 정말 극과 극이죠. 근데 김재규 중정 때는 간첩 사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간첩 사건이 있긴 있는데 그건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게 아니고 보안사에서 국군 보안사에서 77년도에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무죄 났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났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단절했다. 간첩 조작을 안 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거기 중앙정보부 맞아 익할 정도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총선에 일체 불개입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지금 선거는 그죠? 완전히 중앙정보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냅니다. 한 예로 야당인 신민당이 집권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 앞섰던 1978년 12.12 선거를 들 수 있다. 이런 게 유신하에서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김재규 아니었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또 선거
개입할 뿐만 아니라 개표 조작까지 하죠. 그런데 이 시기에 독재 정권이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이었는데 총선을 이렇게 공정선거로 지켜내는 것 자체가 거의 내 생각에는 목숨을 건 일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정보부는 총선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총선이 끝나자 공화당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까지 선거 중에 가장 공정한 총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중앙정보부가 정치공작본부죠. 그런데 그 정치공작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빨갱이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는데 김재규는 역정치공작을 합니다. 역정치, 거꾸로 정치공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인사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지원해 주는 건 이제 곧 얘기를 할 테고 또 하나는 중정 구조를 개혁하는데 이 핵심은 이제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플랜들이 아직 지금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 이정식 씨의 어떤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국내 정치 사살은 최소화하고 해외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급, 교수급의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안기부를 지식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저는 12.6보다가 이게 더 대단했다 싶어요. 박정희를 사적인 것보다 이런 일들을 한 게 정말 놀랍다 싶어요. 그 엄중하고 삼엄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정혁명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천황돌격대로부터 민주정보부로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인사, 민주화운동 지원을 했는데요.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이제까지 국민에게 나쁘게 보인 점이 있다면 이를 싣고 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실천을 합니다. 취임 후에 민주인사를 지원하는데 김지아를 1년 10개월 만에 김지아는 완전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가족 면회고 일체의 면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가족 면회를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철이라는 그 김한길 아버지 사회당 고문을 석방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여하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을 석방을 합니다. 그 중에 고은 씨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인 고은 씨도. 그 다음에 김대중을 서울대 병원으로 이감시켜줍니다. 이런 김대중이 이제 김재규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재규 참 효자거든요.
제가요, 이 경상도 문화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서울에 이제 직장이 뭐 좀 생겨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한테 매일 전화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매일 전화했어요. 휴대폰에 아예 울리는 울림 장치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나는 뭐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했지만은 이 김재규는 그런 게 아예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어머니 기분 좋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감방에서 수고하는 분 한 분을 더운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날이 1977년 12월 29일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대중 씨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한 날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대중 총재가 김영삼 총재가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상상이 갑니까? 야당의 총재가 선명야당을 기치를 내걸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사실은 그죠, 그 시대의 최고의 투쟁력은 그죠, 김영삼이었어요. 요즘 이재명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재명도 김영삼 투쟁력에는 못 따라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김영삼, 총재가 되도록 도와줬다는 건 이건 뭡니까? 한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박 정권하고 한판 하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김영삼하고 이철성하고 붙었는데요. 이철성이 이때 당연히 이기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지원을 해줬거든, 정부에서. 그런데 김대중이 그때 연금이 돼 있을 때인데 집에서 이제 꼼짝달싹 못 하죠. 못 나가게 돼 있죠. 근데 연금을 풀어줘 버립니다. 하루. 그래가지고 5월 30일 전당대회인데 5월 29일 날 김영삼 이 그룹의 이 대의원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엄청난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김영삼이가 당선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김대중이 자기하고 이제 뭐 한파벌이라고 할까 있는 사람들을 그죠? 그때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주저앉혀요. 니 출마하지 마라. 니 출마하지 마라. 이번엔 김영삼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야 이 정권한테 대항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거는요, 김재규가 그 길을 터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총재가 되고 야당의 기수가 되면서 있잖아요. 그죠? YH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권과 맞짱 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마 사태도 벌어지고, 부마 항쟁도 벌어지고. 이 작품들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김재규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말하자면 서로 돕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요.
한국의 반유신 운동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는 학생이고 하나는 종교적이죠. 종교도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죠. 이 두 축인데, 근데 이 김재균요, 말하자면 김수환 추기경을 통해 가지고 가톨릭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놀랍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사건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 김재규를 방문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재규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히 내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안 나타나.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그죠?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는 그죠? 예방하고 난 다음에 이 가톨릭의 이 정권 투쟁의 핵심 교구가요, 원주 교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핵심 인물이 지학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어 있던 이 지학순주교를 석방하고, 그해 12월에는 지주교가 일본 구라파 바티칸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강신옥 씨의 이제 증언인데, 변론했던 변호사, 김재규하고 박선호를 변론했던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여튼, 뭡니까? 인권 변호사의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강신옥 씨가. 자기가 구속까지 됐죠. 민청학연, 옹호하다가.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를 좋게 보는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계통에서 김재규의 구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독재와 유신의 사슬을 끊어준 김재규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김재규가 사형될 때까지 끝까지 도움을 손금을 주었다. 이런 데 비하면요, 김대중, 김영삼은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김재규를. 이 대목은 내가 참 슬퍼요. 그래가지고, 이 구명운동에, 그죠? 이제, 죽이고 나서 고이듬에 처형되기 전에 이제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천주교 쪽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건 김수환 추기경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명운동에 아주 열심히 나온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이 함석헌 선생, 그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죠?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아무도 지금도 김재규를 옹호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요, 정말 아니에요. 학생 구속 반대,
학생 구속에 대해서도 문교부 장관을 3번씩이나 찾아가가지고 학원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구속을 원치 않는다. 그런 걸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정보부를 그냥 뭐 혁명적으로 바꿔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민주인사와 민주운동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연대를 했죠. 중앙정보부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4차례에 걸쳐가지고 박정희 살해를 시도합니다. 박정희 제거를 시도합니다. 왜? 유신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군 단장할 때 했던 얘기는 했죠. 좀 생략하고 2차는 건설부 장관이 임명돼가지고 발열장을 받으러 갈 때 권총을 바지에 숨겨가지고 가면서 유언을 5통을 써가지고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모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만나보니까 또 있잖아, 그죠? 동향에다가 이 육사 동기에다가, 그죠? 또 자기를 얕은 어쨌든 이렇게 벼슬까지 준 사람한테 속이는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3차는 이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초도 순시 때 그때도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실행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4번째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979년 4월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박정희 죽이기로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좀 철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쉽게 편하게 읽도록 할게요. 피고인은 박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3천만 국민에게 민주회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여하튼 박정희를 죽이려고 맘먹었는데 79년 4월부터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2조 시대부터 2인 이상의 혁명을 하여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고 더욱 유신체제 하에서는 보안유지가 철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혼자서 박 대통령을 살해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후 처리를, 뒤처리를 맡기기 위해 가지고 정성화 육구 참모총장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렀었다, 그때. 그런데요, 이게 검증이 돼요. 이랬던 일이. 왜 그러냐면은 정성화가 그날 있었던 상황을, 그죠? 회고록에 그대로 적어놨는데 김재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때도 차마 모진 마음을 못 먹고 또 상황이 상당히 경비가 삼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5월 20일에는 혁명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붓글씨를 씁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붓글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드디어
5번째 시도 끝에 박정희를 사살하고 12.6 민주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김재규가 썼던 붓글씨 중에 하나인데, 요쪽이 어디 찾아봐도 요쪽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인간 김재규라는 그 책에는 요게 다 나오긴 하는데, 또 거기는 뭐가 안 나왔냐면 김인현, 춘삼월, 김재규라는 요게 안 나와요. 여하튼 이 붓글씨는요, 1979년에 5월 20일에 쓴 건데, 이게 이제 이 인간 김재규에 보면은 이래 얘기를 해요. 이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였으니까 변호해 주려고 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재야 변호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김재규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변론을 요청했대요. 그때 이제 사실은 김재규가 정말 철저한 민주인사다. 민주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는 증거로 내놓은 게 그 5월 20일에 쓴 붓글씨들입니다. 이제 5개가 있는데, 5개는 이제 보면은 민주, 민권, 자유, 평등. 이때는 그죠? 민족주의 캐도 잡혀갈 때예요. 그럴 정도니까 민주, 민권, 자유, 평등 이게 다 이 시기에는 금기의 언어들입니다. 김인현이라는 건 79년입니다. 1979년입니다. 딱 60년 전이 뭡니까? 김인현 독립만세 사건 이카죠, 그죠? 3.1운동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호가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가 위대의, 대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 몸을 던지겠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민주정도. 민주정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붓글씨는 자기를 다짐하는 붓글씨였다. 비리법 권천, 이거는 사실 뜻이 대단히 불명하게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던데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해석들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붓글씨를 쓴 지 5월 20일 날 썼는데 딱 1년 후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김재규가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게 여기에 와서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 이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5월 20일) 날 그런 어떤 결심을 했는데다가 그게 이제 거기에다 또 뭐라고 할까 더욱 결심을 굳게 해준 것, 그걸 실행하도록 해준 게 부마항쟁이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밀란이더라.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 세력,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여 주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했을 정도로 심각한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 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밀란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본 겁니다. 이제 국제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던지 우리 전번에 이제 그 부마 항쟁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그 이제 진짜 그때 이제 길거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광주 항쟁이 또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5대 독시로 확산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가 화를 내면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은 이제는 내가 직접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표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표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보셨던 기사들이죠. 그죠? 이제는 이게 뭐 웬만한 인터넷을 찾아보는 사람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지철이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정도 죽이고도 까딱없는데 우리도 200만 정도 죽인다고 뭐 까딱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는 자기는 박정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박정희는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사 결심을 합니다. 거사의 최종 결심을 하는데 거사 3일 전인 10월 23일 친척을 두 사람은 공간에 불러가지고 자기 붓글씨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이미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11.6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그거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거사 전날인 25일에는 그의 선조인 김문계의 묘에 가서 손수 벌초를 하고 오랫동안 묵묵히 참배를 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한 거죠. 김문기는요, 김재규는 사륙신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조인 김문기도 사륙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습게 사칠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옥신각신 그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말하자면 그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의 목적은 전번에 얘기했죠. 5가지 제시했던 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된다는 거, 그거였죠. 그 다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핵심은 그 2가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박정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결행하게 됩니다. 김재규는 이 혁명이 그죠. 처음에는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걸 치러내려고 했죠.
근데 4월 달에 그래 보니까 이게 워낙 뭡니까? 이 방어가, 경호가 삼엄하니까 중앙정보부는 자기도 혼자서 처리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순간에 자기 부하에게, 부하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사 30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처치한다. 박정희까지냐? 오케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초민이 민주혁명을 일으킵니다. 김제국가 말하는 위대의, 대의를 위하여 그것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사 30분 전에 부하에게 같이 하자. 그 협조를 부탁하고 흔쾌히 모든 부하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뒷수습을 위해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초청을 합니다. 옛날엔 전번에는 3군 참모총장을 초청했거든요. 6회 공군, 3군 참모총장을 다 초청했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죠. 육군이 다 쥐고 있는데 공군, 해군 뭐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또 비행기 떠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승화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희생으로 국민의 대규모 희생을 막고 유신체제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박정희식 천황체제를 타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박정희식 천황체제나 그죠? 북한의 김일성식 천황체제는 그죠? 본질이 똑같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허수아비 천황입니다. 그렇지만 남북의 천황은요, 실질적인 주권자예요. 그 사람의 말에 진리고, 그 사람의 명령이 법이고, 그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말하자면 북한식의 수령체제와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오카모토 천황체제를 총알 2방으로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2001년도에 그 알문 박정희를 출판하면서 그때 썼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써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걸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 궁정동 아방궁 연회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향해 쏜 총알 2발, 그것은 1945년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 폭탄 2발보다 역사적 위력이 훨씬 컸다. 그래서 나는 김재규의 민주혁명, 박정희 사살을 이때는 8.15 민족해방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때 내가 뭘 몰랐던 것 같아요. 8.15하는 게임도 안 되는 8.15보다 훨씬 중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일본 제국은요, 법은 지켰어요. 한국은 박정희 제국은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중앙정보가 무슨 법이 있었어요? 헌법에 고문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 조작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 학교에, 언론사에, 기업에 중앙정보부 요원 파견해가지고 모든 걸 중앙정보부가 통제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보다 몇 배나 악독한 박정희식 천황체제를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타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안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 동상이나 기념물에 참배가 아마 의무화 되어 있겠죠.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또 박정희식으로 통치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처럼 비상구도 탈출구도 없는 요 밤쪽에 갇혀가지고 위대한 영도자 만세, 대통령 창가를 부르고 있겠죠. 이게 박정희 말기에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 했어요. 이제 이 김제규 혁명에 대한 11.6 혁명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평가는 제가 지금 사실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 대충 요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김제규를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제규는 반드시 복군이 돼야 되고 재평가돼야 되고 혁명가로서 의사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유신의 핵을 제거했고 유신 헌법을 폐지했고 천황제를 타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악마 퇴치는 했지만 악당은 거기에 빌붙어 있던 악당들은 아직도 그대로죠. 그래서 왜 그래 됐냐? 저는 핵심은 그죠? 과거 청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국도 독재 세력을 청산하고 이 박정희 체제의 핵심인 중앙정보부를 혁파하고 오늘날의 국정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정희 체제들인 재벌이 또 다른 박정희 체제입니다. 이걸 해체하지 않는 한은 한국 사회가 박정희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는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김재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김재규는 이런 박정희 천황체제를 타도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공화국으로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6 의사를 기리며 대인혁명가 김재규. 김재규는요, 정말 혁명가일 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대인이에요. 정말 대장부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대장부를 보들 못했어요. 장준하 선생 같은 것도 정말 대장부죠. 요즘 대장부가 없어요. 한 사회는 그죠? 정말 이런 대인 풍모를 가진 자기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는 대의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들이 필요합니다. 위대의, 위민주정도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살신성인을 했다. 두 번째,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혁명 대의를 설파를 합니다. 있잖아, 그죠? 이 변호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 혁명 대의를, 그죠? 변호사들이 꾸며준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강신옥 인터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인터뷰 이제 제목이 박정희 사례는 김재규의 명예혁명,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한 게 이런 제목으로 뽑혔는데, 김재규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이래 얘기를 합니다. 민종화 박정희 죽었는데 나도 소원 풀었다. 그래서 자기는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로 봤다. 그런 자에 이제 박선호 변호를 하게 되는데, 요게 참 재밌어요. 그 뒤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쪽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김재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과 그죠? 이 김재규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서 확인할 수 있죠. 앞장서서 하잖아요, 지금. 김재규 구명을 등을 앞장서서 하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래서 이런 하게 됐는데, 여기 또 이제 덩달아가지고 자기 지명도 높이려고, 인기 좀 높이려고, 여기 이제 뭡니까? 이 자원 변호사 한 20명이 붙었대요. 그랬더니 김재규가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똥파리들이 있다 이거죠. 물론 변론을 했던 아까 그 예했던 강신옥이라든지 이돈명이라든지 황인철이라든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하튼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이걸 눈치채고는 변호 거부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뭐라고 했냐면, 나 혼자서도 혁명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고는 거부해버립니다. 다만 자기는 박선호 변호인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김재규 재판 변호인까지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보면 참 대단해요. 모진 고문을 했거든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또 재판 또 순응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건 초아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당당한 대인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과 있잖아, 그죠? 이정식 같은 사람이 감복을 하는 거죠. 그냥 감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제력도 대단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박선호가 박정희 여성폭력을 이제 폭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건 말하지 말라고
딱 막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혁명을 했는 거지 그런 일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착한 대장부였다. 대장부가 또 그죠? 악한 놈은 절대로 대장부가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강한 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하들은 내 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선처를 그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하나도 안 들어줬지만.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웠거든요. 특히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다고 이제 뭐 첩이 있고 자식이 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가 죽은 후에 28년간 김재규와 관련된 이렇다 할 부정적인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깨끗했다 한마디로. 내연녀로 알려진 A 여인이 있었다. 그는 아들이 둘 있었다. 김재규의 아들이라고 우겨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 김재규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욕심을 부리냐 하면요. 그 중경고등학교 옆에 땅이 있어서요. 그걸 여하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이런 욕심을 부렸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걸로 이것도 뒤집어 씌웠죠. 여성 편력이 더러운 놈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저는 김재규는 정말 대장부다운 혁명가였다. 저는 김대중과 김영삼도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혁명가가 아니다. 정치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가지고 행동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의를 존중하긴 했지만 정말 이런 김재규 같은 그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은 아니다. 저는 그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무현은 좀 어떠냐? 노무현은 김재규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노무현도 정치가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혁명적 정치가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단호하게 조사를 했죠. 매국 독재 세력의 범죄를 조사를 했죠. 그거는 감히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6으로 죽은 6분은 당연히 의사로 추존되어야 되고 그 혁명성은 인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이 사람들을 저는 육의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사륙신과 대비될 수 있는 대한민국 육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읽을게요. 김정남이란 분이 쓴데 김영삼 정권 때 교육문화수석을 했던 분입니다. 청와대 했던 분인데 이 양반 정말 진국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일을 뒤에서 자기를 헌신했던 분입니다. 저는 정말 훌륭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 봄이었을 것이다. 행당동 산꼭대기 박흥주 대령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다. 단지 군인 신분이었던 탓으로 그는 삼심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채
3월 6일 시흥시 소래의 야산에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때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었다.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김재규 구명운동을 주도했던 사재단에서는 박흥주의 큰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쓸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돈을 예탁해 놓은 것이 있었다. 그 돈을 전해주러 가는 길이었다. 현역 육군 대령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의 비서관이 달동네 13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던, 그의 청비는 재판 과정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손님이 왔다고 소식을 듣고 일하다 말고 달려온 그 부인은 돈을 안 받아라 그래가지고 예탁 증서를 이제 주고 왔어요. 주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할 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따가 그 12.6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뒤지다가 우연히 박흥주가 그 가족에게 보낸 유언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유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에게 아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주의를 잘 지키고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라. 아내에게는 아이들에게 이 아빠가 당연한 일을 했으며 그때 조건도 그러했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지를 불어넣어 주시오. 우리 사회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요. 의연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가 정말 뭘 해줬냐? 그런 한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의 이 유언도 우리가 참 새겨 들어야 할 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 23일 날 죽기 전날 유언을 남긴데, 그래서 나는 아무 누구의 염려 없이 아주 유쾌하고 또 명예스럽고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그 자부와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이러한 또 확신과 이걸 가지고 나는 즐겁게 갑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영원한 그러한 발전과 11.6 민주회복혁명,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정말 광복절이 진짜 광복절이었냐? 아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잘라가 분할 점령했죠. 그걸 왜 광복절이라 그럽니까? 나는 그 광복절이라는 말이 지금에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에서 입장에서 볼 것은 그건 미국이 허리 자른 날이죠. 그건 분단절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반해서 탕탕절은 정말 천황체제, 최악의 분단 조폭체제를 무너뜨린 혁명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탕탕절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번 탕탕절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